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립극단의 손신성이고요. 오늘 동국대 연극가 황은성 교수님을 모시고 한 미국 여자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공연을 강의할 건데요. 황은성 선생님은 서울대에서 연극가를 전공하셨고요. UC 데이비스에서 전공을 하시고 연극가 전공을 하시고 포스트 드라마 쪽으로 세부 전공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에드워드 올비 포스트 드라마의 최고봉 미국의 거장이시죠. 에드워드 올비 공연 작품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여성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이 작품을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을 인사로 박수로 맞아드릴까요? 객석이 좀 많이 비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공연 관극평이 아니라 이 작품에 대한 조금 뭐랄까 아카데믹한 그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공연을 보면서 느낀 점은 역시 손숙 선생님과 박병자 선생님이 우리나라 연극을 이끌고 오고 계시다는 확실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 연극이 이제 공연되었을 때 그때 한 비평가가 한 말이 마치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마치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피아노나 이런 것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변주를 하면서 하는 그 음악적인 리듬을 두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전해주셔가지고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희곡집을 읽으면서 제가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연극이 좀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보는 것과 읽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연극은 이제 30 Tall Women이라고 이렇게 제가 한 미국 여자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자의 인생이라는 그런 보바리의 소설이 있죠. 독특한 그런 미국이라는 현대의 20세기를 사는 그리고 미국이라는 그런 어떤 청교도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한 미국 여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유럽의 여자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과도 물론 다르고. 청교도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어떤 그런 현대 여성과 좀 유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털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이 에피센트가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신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늠름한 그런 키가 큰 그런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여러분 다 보시겠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제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끝물에서는 전혀 인생 풍파를 만나서 완전히 쪼그라들고 그리고 완전히 피폐하고 그런 때로는 허풍스럽고 털턱이라고 그러잖아요. 허풍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대소변도 잘 조절을 못하고 거의 넋을 놓고 정신줄을 아까 그 표현은 정신줄을 놓고 그 삶을 그 연매해가는 그런 반침의 노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쨌든 풍요로운 그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혜택받은 그런 하나의 가정주부로서 경마를 하면서 성마를 하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년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이 그렇게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고 막 울기도 하고 어떤 과거의 기억이 또 떠오르지 않고 그러면 또 막 그 히스테리를 부리고 하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굉장히 인생은 황홀하지만 때로는 얼마나 인생의 끔찍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미국식으로 들려줍니다. 미국식으로 들려준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국 극과 유럽의 현대 극이 다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장 유진 오닐의 Long Day Journey into Night라든지 테니스 윌리엄스의 Surgical Young Desire라든지 클래스 매니저라든지 그 다음에 아튼 밀레의 Death of a Salesman이라든지 샘 셰퍼드의 그런 True West나 뭐 Curse of Starving Class 같은 그런 3부작을 보더라도 독특하게 미국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패밀리 트레저디입니다. 가족 비극입니다. 여기 이 작품도 사실은 예외가 없이 어떤 그런 입양화된 그 올비 자신이죠. 올비 자신과 올비의 그 양어머니 사이의 어떤 그런 서로 가족 구성원 간의 어떤 그런 예정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 점이 미국의 어떤 그런 현대 비극의 전통의 공식에 들어맞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생각하기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미국의 많은 연극들이 뭐 이런 어떤 인종 문제를 다룬다든지 또는 페미니즘을 다룬 많은 극들이 있었는데 왜 이 극이 퓰리츠상을 받게 됐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 공연의 어떤 그런 공연평이라든지 어떤 그 평가 같은 게 상당히 좀 저는 약간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이 연극이라는 것이 이제 좀 곤혹스럽죠. 뭐 병실 안에 어떤 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또 무대 배경이라는 것이 거의 변함이 없고 또 새로운 인물도 등장해서 어떤 갈등 관계가 생기는 그런 하나의 소면서 액션이 부족하고 사건의 발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2막은 또 1막을 반복하고 있고 이런 갈등이나 서스펜스가 없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갈등을 어떤 극적으로 구성하지 않은 이런 작품이 거의 뭐랄까 뭐 그냥 톡쇼 같은 어떤 그런 하나의 연극 가장 비연극적인 이런 연극이 어떻게 하여 이제 그 상당히 권위 있는 그런 퓰리츠상을 받게 되었는가 그런 문제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연극이 미국에서 초연되었을 때 미국 비평가들은 굉장히 환호성을 지르고 반기했습니다. 400석 규모의 뉴욕 프로메네이드 티어터에서 582의 연장 공연을 기록했고 에드워드 올비의 자신으로서는 1967년 Delicate Balance로 첫 번째 퓰리츠상을 받고 다음에 그 뒤에 8년 뒤에 1975년에 Seascape로 두 번째 퓰리츠상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무려 거의 20년 뒤에 Three Tall Women으로 1994년 세 번째 퓰리츠를 수상하는 그런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그 당시에 뉴욕에 있는 그런 극비평가들을 매혹시켰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는 그 매력을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페미니즘 입장에서 이 연극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주인공이 그 20대, 50대, 90대, 2학년, 5학년, 9학년 그쪽 표현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된 한 여성이 미국이라는 그런 하나의 독특한 사회 환경 속에서 어떤 식의 실험관을 통과해 가는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한 개인이 어떤 사회를 거쳐가면서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떠한 고통을 느끼고 어떤 쾌락을 행복을 가지는가는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관찰 중 하나이고 그것이 이제 19세기의 뭐 졸라라든지 그런 자연주의의 어떤 그런 소설에서도 잘 드러나는 그런 하나의 재밌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라는 그 어떤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세 단계의 여자들을 잘 보여주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여성 페미니즘 비평가 이론들의 공식에 굉장히 들어맞는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론이 실제 무대 위에서 잘 실천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려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트리아크 게이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푸코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가부장적 엉시 내에서 여성들이 몸이 또는 여성들의 어떤 그런 여성성이 이제 조련되고 단련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은 좋은 사례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다 보여지고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런 여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여기 그 초점을 두지 않고 오히려 이제 주로 죽음의 문제를 많이 다루니까 그 세 개별화된 자아가 그 나이별로 어떤 식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그래서 그 시간이 그 한 인물을 이렇게 해부시키는 바로 그 부분이죠. 시간과 인간과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그런 하나의 변주곡으로서 특히 죽음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죽음학의 중요한 개념들이 이 작품에 많이 드러나고 그것을 이제 극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이 작품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대부분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연구하면서 되게 거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이제 하부 개념으로서 이제 여성의 죽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죽음에서 뭐 메멘토 모리라든지 까르페 디엠이라든지 이런 소위 죽음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이 작품의 대사로 드러나기도 하고 실제로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지금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이야기. 그런 하나의 까르페 디엠적인 그런 하나의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그런 하나의 죽음의 개념들이 되겠고, 메멘토 모리는 어릴 때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잘못된 삶이다, 낭비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A의 어떤 그런 대사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하나의 메멘토 나중에 자세히 설명했지만 그런 죽음학에 대한 개념들이 잘 극화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작품에 처음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당연히 에드워드 올비 자신의 자서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히 최고의 살아있는 어떤 현대 미국 연극의 대가로서 그분이 자기 속을 마치 유진 오닐이 밤으로의 긴 여로에서 자기의 그 피와 눈물로 쓴 그런 하나의 자서전을 드러내므로 해서 그 생사를 짓는 그런 온갖 수모의 집안의 어떤 그런 치부를 드러내고 이것도 똑같은 그런 유진 오닐의 극과 똑같은 그런 하나의 전통화에서 자기 집안의 슬픔과 비극과 어떤 치부를 용감하게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예술가의 뭐라 그럴까 어떤 그 철저한 정직성이랄까 바로 그런 서양이 보통 우리 로만 캐톨릭 전통에서 루소라든지 이런 사람이 보여주듯이 톨스토이 참여로 해서 보여주듯이 올비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치부, 자기의 그 어떤 그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어떤 그 야비함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보여줌으로 해서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 자서전 쓰라 그러면 좋은 말만 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자신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은 루소나 톨스토이나 또는 유진 오닐이나 다 이런 서양의 어떤 그런 가톨릭에서 있는 그런 하나의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그런 것으로 썼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감히 그런 말을 다 묻고 무덤에 갈 때까지 다 묻고 가는 것이고 좋은 면만 보여주고 가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좋은 면만 보여주고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죽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무슨 명예가 뭐가 있으며 또 후손들에게 무슨 그렇게 손해를 끼치겠어요. 그래서 아마 죽음에 대한 올비의 치열한 그런 인식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이야기를 하면은 대사를 제가 가끔씩 인용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주인공 A의 삶을 쳐다보는 그 관객의 눈길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내면적인 하나의 체험이라든지 내면적인 인생에 대한 판단은 매우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매우 역설적입니다. 그녀가
굉장히 용감한 그런 철의 여인처럼 모든 인생 풍파를 이제 다 해결하면서 자기가 나중에는 여동생은 어머니까지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살면서 남편 뭐 병고한 다음에 자기 어떤 시어머니와 사이에 어떤 갈등 이런 그런 걸 막 굉장히 용감하게 그렇게 처리해 왔지만 결국에 남는 그 회계장부에 남는 장부는 제로예요. 제로 내지는 뭐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인생이라는 그런 거죠. Life is a losing game이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뭐 별로 성공적이 못하고 특히 아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보통자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고 파괴적이고 어머니의 관계도 그렇고 여동생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용감하게 모든 일을 한 그런 아주 그런 그 아마존에스 같은 그런 여자였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이막에서는 이제 뇌졸중으로 이제 마네킹으로 남는 거예요. 마네킹이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핵심 이미지로 삼고 있는. 사실은 이 마네킹이 지금은 병실에 누워 있는 마네킹이지만 사실은 이 번역이 이제 번역하신 분이 이제 그러다가 마네킹이라면 오해를 살까봐 모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원래 영어는 Where Mannequins, the Fancy Shop in Town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네킹으로 이제 뇌졸중으로 이제 거의 코마 상태 식물 인간으로 지금 남아 있는 그것은 자기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 그때 자기가 마네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순미 쌍관을 하고 있습니다. 마네킹으로 여성성을 뽐내 여자의 아름다움을 뽐내던 여자가 말년에는 또 마네킹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마네킹이라는 이미지가 어떤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떤 그런 여성의 존재의 어떤 그런 실존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현대 페미니즘의 핵심을 이루는 이미지입니다. 페미니즘에 좀 공격하고 또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오도된 신화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여자는 정신이 아닌 육체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여자는 육체다. 또 여자들은 자기 육체적인 존재를 마음껏 과시하면서도 자기 또 실리를 취해가고 가부장 사회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여성의 몸이 이제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존적 총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실존적 총체를 결정하고 그리 하는 사람은 남성적인 가부장적 응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예쁘냐, 어떤 여자가 매력이냐, 어떤 여자가 혐오스러운 나를 결정해서는 여성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에서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응시에서 여성의 미라든지 여성성이 결정된다는 점이 이제 그렇고 모든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그런 남성의 응시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가령 미학이라든지 그런 신체적 비율이나 얼굴형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이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맞춰 나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푸코가 이야기한 그런 개념입니다. 권력이 어떻게 제한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마네킹이라는 것은 이제 양장점에 그런 쇼핑 윈도우에 천편일률적으로 그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또 어떤 몸매의 비율을 갖다가 반영시킨 그런 하나의 로봇의 마네킹을 세워놓았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편일률 졸업생들은 마네킹을 갖다가 그런데 소비자는 그런 양장의 어떤 그런 투피스나 그런 옷을 소비하는 사람은 여성 소비자인데 근데 그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여성적인 미학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옷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그런 응시에 이미 식민지화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남성의 미적 안목으로 자기 옷을 고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온 행태라고 페미니스트,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페미니스트 한 말을 제가 그냥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의 이상적인 행태도 이제 마네킹의 어떤 그런 신체 비율을 맞추고 마네킹의 여러 가지
제스처나 어떤 그런 자세나 이런 걸 흉내내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주장하기로는 여성들은 외모 가꾸기에 있어서 가부장적 응시가 각인된 몸을 마스쿠레이드 가장 행렬하고 있다. 실제로 자기 진정한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쿠레이드하고 가면을 쓰고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미적인 그런 하나의 표피를 가지고 이제 의상과 표피와 모든 그런 모습과 이런 걸 미모를 가지고 이제 그냥 마스쿠레이드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페미니스트는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제 막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많은 이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있는데 그로스라든지 뭐 버틀러든 여기서 이제 그 전공하신 분들은 제 이야기 들으면 너무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라서 별로 그렇게 재밌지는 않겠지만 다른 또 일반 청중들 상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한글인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론가들 말들은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 놓아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예 그냥 영어로 제가 바로 보여드리고 그냥 그걸 풀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냥 한글 만들어 놔도 너무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육체들은 단순하게 비역사적, 전문화적 또는 자연적 대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 외의 존재는 사회적 압력에 각인 표지 조각이 열릴 뿐만 아니라 자연적 적대 해당사의 구성감의 집중 효과는 현상으로 드러나.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인데 뭐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해야 이제 남들보다 뭔가 좀 있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인들이 이런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오만하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아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육체를 생각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이미 인간이 문화 생활이 있기 전에 자연적인 그런 상태에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산물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인 상태로서 우리 뭐 여자의 몸은 이렇다 남자의 몸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성의 몸은 그러니까 일단 그 여성의 몸의 외부에 존재하는 그런 사회적인 압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압력들에 의해서 이 몸의 문신처럼 각인되고 표지가 되고 조각돼요. 여성의 몸은.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쉽게 생각하면은 뭐 원시 시대 때 여자들이 어떻게 화장을 하고 여자들이 어떻게 자기 남편을 사냥간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적어도 여성들이 자기 자식들을 양육하고 요리를 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요구에 충실하였지 내가 이 남편한테 어떤 내 몸을 이렇게 바꾸고 변형시키고 해서 이 남편한테 어떤 유혹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철저하게 연구에서 얘기하지만 계산적이야. 여자들은, 처녀들은 계산적이야 하는 말은 다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도 남성들을 이제 유혹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계산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아까 그 C라는 여자는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착하고 나는 순수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벌써 A는 알고 있는 거야. 네가 말은 그래 하지만 너는 벌써 속으로 어떤 남성적인 응시에 맞춰서 네가 뭔가 좋은 그런 혼처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계산성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으로 되죠. 그래서 이런 사회가 어떤 구성화된 사회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가 구성되어서 여성의 몸이라는 것이 21세기 몸의 여성의 아름다움은 뭐다, 17세기 몸은 뭐였다고 다 그 시대의 여성의 몸의 모습은 다 사회적인 구성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여성적이냐. 어떤 여성들이 사실 그것도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시조시대 때 여성성이라는 것은 또 그 시대에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뭐 정절을 강조하고 뭐 등등 그런 등등의 나머지 뭐 있었겠죠. 그러나 21세기에 또 한국에서 여성성이랑 또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그 사회의 외부 조건이나 압력이나 그런 하나의 필요성의 강조에 의해서 여성성이나 여성의 아름다움이 결정되고 구성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버틀러 같은 이런 사람은 이제 더 유명한 지금 UC 버클리에 있는 이 버틀러 사람은 더 유명한 이제 그 이론가인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섹스라는 것이 이제 성이라는 것이 어떤 시간이 흘러가면서 강력하게 체현화됐다는 다시 체현화된 가지면서 어떠한 몸의 형태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어떤 그런 물질이나 몸의 형태로 눈이 쌍꺼풀이 예쁘냐? 예를 들면 우리 이조실 때는 쌍꺼풀을 갖다 굉장히 못생겼다고 생각했었어요. 옛날 이조실 때 사람들은 옛날 이조실 때는 모든 것이 작아야만 여자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 우리 TV에 나오는 여자들은 옛날에 만일에 이조실에 태어났더라면 다 마당새의 부인밖에 못 되는 거예요. 왜? 다 크니까. 그러나 이조실 때는 다 작은 사람이 뭐 5소, 7소 이래가지고 다 5개, 7군데가 작아야 되고 뭐 등등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섹스라는 것은 그런 우리가 어떤 여자의 어떤 그런 외모의 어떤 부분 신체 부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그 시대에서 어떤 물질화로 체현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규범, 여자는 쌍꺼풀이라든지 또는 뭐 키가 발등신이 돼야 된다든지 등등 뭐 등등 모든 그런 규범들이나 그 미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 이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모든 여자들이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등학교 가면서 이런 여자가 아름답구나. 미래가 계속 또 조작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여자를 나도 이런 식으로 몸을 가꾸고 변형시켜서 플라스틱 서저리를 받고 성형수술을 하고 뭘 고치고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모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버트라는 사람은 사실은 레즈비안이에요. 레즈비안이기 때문에 자기는 특히 그 헤테로섹스얼 이성애진 데 굉장히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뭔가 차이를 분명하게 하는 그런 이성애적인 그런 하나의 절대적인 공과를 성적 차이를 체현하게 해서 그래서 여자는 좀 뭐랄까 우리가 가령 레즈비안들이 애인일 경우에 남자적을 버치라 그러고 여자를 파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버치 같은 여자를 보면은 레즈비안을 보면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많죠. 샌프란시스코에 보면은 어깨가 벌어지고 그럴 때도 거의 세일즈 게이트라고 아주 진짜 해군 수병처럼 걸어요. 이렇게 다리를 쫙 벌리고 이제 그렇게 걷는 그런 버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트나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런 종류의 남성적인 여성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그런 여성들은 매력이 없는 여성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야기가 그런 남자 여자가 명백하게 신체적인 외형에서 차이를 내게 하는 그런 끊임없는 반복적인 하나의 실천에 의해서 여성성이 형성된다는 것이 이제 버틀러의 이성애적인 사고방식, 이성에 반대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수행적으로 된다면 무슨 말이냐면은 여성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어떤 명제라든지 그런 하나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담론들이 떠도면 이 말이 실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제 퍼포먼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명제나 말이 미학의 어떤 그런 담론들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자는 굉장히 수줍하고 굉장히 도살해야 된다. 부드럽고 그다음에 그런 도살 바디를 지향하는 것이 가부장 사회라는. 그러니까 이런 버트나 이런 많은 소위 말해서 페미니스트들이나 그런 호모섹슈얼적인 그런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런 구별이 없다고 생각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좀 말을 어렵게 해서 말도 무슨 말이냐 뭐 성적 차이를 채우고 수행적 해서 이러니까 굉장히 설명이 뭐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연극을 보면서 좀 전에 제가 대사를 조금씩 인용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부장적인 그런 엉시에서 이렇게 되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바르티키라는 어떤 페미니스트가 이런 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지금 이 발티키라는 사람이 특히 푸코의 이론을 도입해서 순치된 육체라는 걸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한 것은 굉장히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논문 제목입니다. 푸코 여성성 그리고 가부장들의 근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여성의 몸이 이제 이렇게 형성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그 목표가 바로 도사의 바디입니다. 순치된 육체를 어떻게 조련하느냐. 그래서 발키가 보기에 거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일정한 최후와 그런 어떤 일반적인 윤곽을 가진 육체 생산 조련들이 있고, 둘째는 제스처에서 행동에 대한 특징을 높은 조련이 있고, 셋째는 장식물로 전체를 위한 조련. 뭐 이렇게 말 자체가 추상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이제 하자면은 우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일정한 최후와 일정 이런 것은 이제 섬에서 어떤 제가 뒤에서 여기 조금 더 다르지만 이 티르미하고 슬렌더니스라고 모든 여성들은 날씬해야 돼요. 날씬함에 하지 않은 날씬함에 어떤 그런 독재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날씬해지기 위해서 사실은 아노렉시아 너르보사라든지 그다음에 불리비아 이런 실제 심각한 죽음으로 이끄는 병에 걸리는데 그것이 다 날씬함에 어떤 독재의 이제 그 압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건강하지 않는 삶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가부장적 방식이라든지 날씬함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이 뚱뚱하면 안 되고 정상이라도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파리라든지 그런 어떤 그 패션쇼에 가보면은 거의 그 허수아비가 걸어가는 그런 하나의 아주 그 날씬함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정말 건강하지 못한 그런 거죠. 그리고 여자들이 제스처를 할 때 여자들은 그러니까 팔을 끝까지 이렇게 뻗친다든지 다리를 벌린다든지 온몸을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그 어떤 공중에서 앞에서 하면서 굉장히 조신하지 못한 그런 행동으로 굉장히 몸을 이렇게 마치 유리벽 안에서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요 아주 좁은 공간에서만 제스처와 몸이나 해야만 그 여자가 이제 상당히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도사의 바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숙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성의 피부 같은 것도 이제 아주 어린애처럼 매끄럽고 그런 나이와 깊은 사고 흔적을 드러내서 안 된다고 주장한다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아름다움과 용모의 정치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선선 구성의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남자들의 욕망에 의해서 남자들의 욕망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고 그렇게 여기 그렇게 보르도란 현미를 주장합니다. 남성들의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노예화되어 있고 그 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가 이야기하는 자기는 꼭 위선적으로 착한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속에는 이제 그 말리 갖고 있는 의미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나의 그 아름다움과 어떤 매력을 뽐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밑에 깔린 서브텍스트에서는 좋은 남편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상으로 그걸 자기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착한 자라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실제로 남자한테 관심 받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력적이고 똑바로 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등등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처녀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사실은 우리가 이 C라는 여자를 이렇게 26세의 여자를 보면은 20세기 중반에 이제 미국의 전형적인 그런 어떤 중상층의
그 여자예요. 여자인데 우리가 미국의 여성들에 우리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여성 사회학자들은 굉장히 그게 너무 거칠다고 분류를 하겠지만 제가 생각에 미국의 여성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가장 결정적인 어떤 그런 사건은 그 미국의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인 1960년대가 하나의 그 뭐랄까 그 분수령을 이룹니다. 그 전까지는 여성들이나 특히 뭐 흑인들이나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청교도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문화의 어떤 그 억압을 받고 있었는데 우스탁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 그 뉴욕과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 일어난 각종 그런 하나의 민권 운동에서 그 사회 핵심 사회 모순이 폭발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그 여성 운동이 이제 뭐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했다 보면 너무 거치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정치적으로는 1918년도에 버지니아 스테이트에서 어떤 여성의 참여권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보장되었죠. 아직까지 여자들이 투표를 하게 된 것이 아직 인류 역사상 100년도 안 됩니다. 이번에 2018년이 되어야만 비로소 여성이 정치에 참여한 투표를 하게 되었는 거죠. 어쨌든 그 우리가 보는 C라는 인물은 시대상으로는 이미 그러니까 뭐랄까 1920년대 30년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퓨리탄적인 그런 하나의 세례를 받고 그 엄마가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 이야기하는 온갖 여자는 어떻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들은 퓨리탄적인 그런 퓨리탄은 다시 말해서 미국의 퓨리탄이라서 다시 말해서 철저한 가부장적인 그런 상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행복은 이제 남자의 그 근데 우리가 C라는 여자가 계속 그 B라는 50대 자기의 어떤 분신한테 내가 어떻게 그런 남자와 결혼할 수 있나 애꿎 눈에다가 펭귄처럼 생기고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생긴 그 이야기를 하는 데는 다시 말해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모든 어떤 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자연스럽게 여성적인 의식이 아직까지 개발 안 되긴 1960년대 훨씬 이전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부장과 어떤 퓨리탄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죠. 자기는 정신을 차릴 때 다시 말해서 이 가부장적인 구조를 자본주의 구조를 파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동생은 정신없이 뭐 술을 마시고 막 남자와 결혼하지만 우린 이런 가부장적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돈이다라는 그런 걸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예요. 정신을 차렸다는 건 역설적으로. 키도 작고 눈도 하나밖에 없고 그랬는데 부자니까.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집안을 둘러보니까 자기가 상당히 장녀로서 둘러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서 집안이 망하게 됐어. 그러면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부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히 그 당시에 여성주의적인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이 난 이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보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잘 유혹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잘 알 수는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다이아몬드라든지. 그래서 자연히 그런 의식이 없는 어떤 C라는 여자는 특히 A라는 여자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집에 결혼을 했으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다이아몬드 보석과 그런 하나의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보석과 쾌락이 서로 교환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간 좀 포르노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보시면서 웃고 그랬지만 그런 팔찌를 거기에 걸고서 이제 어떤 커닝글러스를 갖다가 요구하는 그 남편의 이제 그 모습에서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보석으로서 여자의 몸과 쾌락을 이제 이야기하는 여기 이제 페미니스트 이야기하는 하나의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석과 재물, 육체와 쾌락이 서로 이제 교환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주장 요즘도 아주 뭐 아주 70년대부터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의 몸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여자의 몸에는 임신도 하고 수유도 하고 또 모든 양육을 하고 그런 복잡한 여자의 몸인데 남자는 그걸 단순화시켜 버려요. 그냥 쾌락의 장소, 여자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냥 섹스 그 자체. 그 다음에 주체성이, 여자의 몸은 주체성이 없는 것이고 어떤 남자의 쾌락을 위한 도구, 그 노예화되어 있고 복속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오브젝트로서 여자의 몸을 받는. 여자의 몸에는 얼마나 다양한 일을 하고 수유를 하고 온갖 걸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컴퓨터를 다 쓰고 근데도 그 당시에 남자들은 이걸 아주 over determination, 아주 그냥 간단하게 여자의 몸은 섹스를 위한 장소 이런 식으로 해버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여성들이 이제 비판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여성들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유명한 아니죠. 이게 유명한 그 에피소드죠. 글래스 매니저 나온 에피소드죠. 거기서 이제 이 아만다가 자기 딸이 약간 다리를 이제 좀 졌는데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젠틀맨 컬러가 이제 오는데 거기에 이제 로라가 너무 가슴이 절벽이니까 절벽이를 거기에다가 이제 분척을 넣어서 그 분척을 넣어서 하나의 그걸 이제 하는데 물론 로라는 차지 않고 그러다가 소파에 뒤에다가 이제 감춰버리지만 근데 그때 이야기할 그 말이 아만다가 자기 딸을 이제 신사를 유혹하기 위해서 분척을 요즘 말하면 똥가슴이라고 그러죠. 똥가슴을 만들어주는 그 장면인데 뭐라고 하냐면 여자로서 남자가 아니고 여자로서 벌써 아는 거예요. 시도 알아서 젊었을 때 알았으니까 all pretty girls are travelers. 여자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덫이고 아주 예쁜 덫이고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이 그 예쁜 덫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이런 가부장 사회에서 어떤 마이크로피스 파워라는 것은 뭐냐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푸코가 이야기할 때 그 작동하는 방식은 어떤 그 주체가 있어가지고 그 권력의 어떤 소유한 사람이 거기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푸코가 판단한 그런 근대화 과정에서 어떤 그런 권력이 행사하는 방식은 각자가 알아서 긴다는 이야기예요. 각자 알아서 스스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어떤 자기의 어떤 몸을 이제 변형시키죠. 그리고 마이크로피지크라는 말은 마치 그 공기나 어떤 그런 물리학의 법칙처럼 하나도 외에 없이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마이크로피직스 파워라는 뜻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그 놀라운 일이죠. 하나도 예외 없이 구석구석 자발적으로 이런 권력을 또는 이런 그 조련을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그 사회는 진짜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죠. 후코 볼 때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사회.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너무 긴 것 좀 하고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후코 이야기를 했는데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상품성을 보면은 이제 그런 사회에서 물론 지금의 미국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사회에서 결혼은 하나의 거래고 여기는 상품인 거죠. 상품이라고. 그래서 상품의 하자에서는 안 되니까 어떤 전통주의 가율리사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엄마의 교훈이라는 것이. 1920년대, 30년대 교훈이었겠죠. 아만다가 한 교훈을 버렸을 거고. 근데 여성의 본능은 이 남자와 이제 자고 싶지만 이제 이게 수줍어척해야 프리텐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약간 구강성교 같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어있고요. 그래서 여성의 본능과 가부적 사회에서 자기 상품의 가치를 올리는 거하고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제 A라는 인물이 하는 이야기가 번역이 이제 그 드라마
텍스트에서 약간 다르게 되는데 저는 좀 약간 다르게 했습니다. 가부장 시대의 여성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펀다멘탈이 굉장히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사기로 만들어졌으면 그냥 넘어지면 박살 나버리는 거죠. 근데 천동으로 만들어지면 바닥에 떨어져도 땡그란 소리 나게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펀다멘털이 중요하네. 그게 사기로 만들어졌느냐, 천동으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A가 느끼는 점은 이 가부장적 사회가 굉장히 안정되고 어떤 그런 평등하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엄청나게 여성에 대해서 어떤 가해자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자는 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자는 자기 것처럼 쉽게 울고 센치해지고 또 양보하고 안 되고 그런 남자들과 시어머니와 이런 모든 사람들과 엄청나게 싸워서 견딜 만한 그런 어떤 청동그릇으로 되어 있는 그런 펀다멘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 여자의 어떤 그런 하나의 영웅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단순한 여자가 그 어떤 그 남편의 어떤 그 부의 어떤 그게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이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영웅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제가 깊이는 이야기 못해갖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처음에 뉴욕 포스트에 실은 게 보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진실되게 묘사하는 굉장히 아드메이블 한데 거의 모차르트였던 그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마치 모차르트의 무슨 삼중요나 콘체르토나 이런 데 나오는 악기들의 어떤 그런 조합처럼 굉장히 음악적 리듬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인터플레이를 했다는 점이 엘레건트하게 했다는 점이 아마 이 작품이 그 미학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표현주의 극인데 1막에서는 그냥 우리가 각자 다른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인데 2막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한 인물의 세 분신이잖아요. 분신에 서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자기 50세의 분신과 90세의 분신과 26세의 분신이 서로 이야기하는. 근데 그걸 왜 표현주의 극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코마 상태에 있는 이 A라는 여자가 자기가 머릿속에서 자기의 26세와 50몇 세를 갖다가 이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것을 무대 위에 바깥에 외부화시켜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표현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건은 내면적이고 이 지금 마네킹의 어떤 그 머리에서 의식 속에 일어나는 일이 진짜 사건인데 그걸 이제 외부적으로 이렇게 시각화시키고 물질화시켜서 우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막을 이제 표현주의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이런 거는 거의 별로 찾아볼 수 없던 그런 연극의 한 부분 중에 아마 이 부분이 그 어떤 연극의 실험을 성공했기 때문에 비평가들이 아마 극찬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아이러니가 많은 거죠. 내가 인연만 지금 C는 자기 남편이 누구인지 모르는 처녀인데 B라는 자기 분신은 너 2년만 있으면 만나 이제 28살 네 남편을 만나게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C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굉장히 당하면서도 무슨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 세 인물의 그런 관계들 분리해서 일종의 뭐랄까 굉장히 특이한 의식의 흐름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그 사람처럼 나온 아까 그 사람이라는 다시 말해서 에드워드 올비가 된 그 젊은 남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 아들을 오히려 자기 남편감으로 지금 착각하는 그런 아주 우스우스한 그런 장면이 이제 연극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죽음에 대한 메멘토 모리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몇 살짜리가 난 주와 이스라엘 말하면서 무슨지 알게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건 상당히 베케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그 웨이팅 포 고도를 보면은 거기에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무덤에 걸쳐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바로 무덤에 걸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걸 옴토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자궁에서부터 무덤으로 바로 가는 과정이 인생이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일종의 항상 살아가면서 나는 곧 죽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인식. 그런 인식이 이제 그래서 그래야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태어난 순간부터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애를 갖다가 이제 그 애를 차일드 버스 할 때 그때 이제 쓰는 경자 수술용 경자가 바로 나중에 이제 무덤에 묻을 때 무덤을 팔 때 쓰는 삽과 똑같다라고 베케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여기 바로 베케터적인 영향이 상당히 드러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게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 이제 이게 메멘토인데 이 메멘토 모리는 근데 이 B는 이제 알고 A는 확실히 알지만 C는 아직 21살 나이니까 메멘토 모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 한번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스데이가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표곡입니다. 대표곡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거. 왜 철학적이냐면 이것이 바로 이런 분신자를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간의 파괴성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서로 이제 똑같은 그런 하나의 동일성을 가진 그런 동일차로 인정하지만 베케트라든지 몇몇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케트의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마치 어제의 자아를 오늘의 자아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프루스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베케트가 그걸 마치 내 삼촌이 내 옆 테이블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을 먹고 나는데 내 배가 부르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런 하나의 어떤 퍼스널리티 관여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예스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뭔가 그녀에게 엄청난 말 실수를 했어요.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녀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기를 떠났죠. 근데 그 말 실수를 하기 전, 그 전 상태로 그 시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는 이제 갑자기 왔고, 또 어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이라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전혀 다르고, 어제의 그녀와 오늘의 그녀는 다르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 어떤 신념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시간은 가차없이 이제 사정을 봐주지 않고 흘러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CBA를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CBA라는 인물이 같은 인물인데 전혀 다른 인물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서로를 이해 못한다는 것이 바로 자기 속에서 자기를 이해 못한다는 그런 하나의 인생의 비극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까먹기도 하고 자기가 20살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가치가 왔는지 그런 일기장을 보지 않으면 모르고 그게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흘러가는 그냥 어떤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흘러가는 물길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마치 40년 동안 50년 동안 나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A라는 하는 행동 그 B가 이해할 수 없고 B가 하는 행동을 C가 이해할 수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특히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아들 에드워드 얼비라는 그 어떤 그 아들에 대한 어떤 생각 그것도 이제 이야기하고 왜 뭐가 행복하냐 그런 이야기죠. 그 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집안에 완전히 엉망진창 아들도 오래간만에 만난 그 양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이제 보여주는 태도가 굉장히 그 무미건조한 태도를 보이고 사과도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은 요모조모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나 전혀 일에 자기가 기도하고 프로젝트 한 바와는 전혀 엉뚱한 바로 이야기가 꼬랑댕이를 털어버리고 인간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호모섹스인 에드워드 얼비를 갖다가 굉장히 싫어했고 퓨리탄적인 전통에서 있을 수 없는 이였고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아들은 또 그런 어떤 청교도적인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싫어하고 서로 싸워서 나중에는 뭐 온갖 서로 험담하고 소송을 하겠다느니 당신이 마법과 잠을 자서는 머리카락에 지푸라기도 있어야 되는데 지푸라기 없는 것이 이상하다든지 막 이런 어머니를 야비한 그런 아들이 보여주는 태도 그런 것들이 이제 한순간에 이 집안의 모든 것이 허물로 내려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도 물론 마구하고 이제 애도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비평가가 쓴 이 작품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눈에 올비의 눈에 죽어가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삶이 성광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래된 그런 하나의 이치를 이제 해석하는 것이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우리 엄마의 머릿속에 뭐가 지금 지나고 있을까? 지금 코마 상태에서 말을 못하지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 아들이 이제 이렇게 희곡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Blessing Before That.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엄마 분명히 내가 지푸라기가 했을 때 엄청 그걸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작품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지금 좀 날 용서해 줄 것인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하나의 어떤 상상력이라는 하나의 공감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자기 엄마의 어떤 그 내가 살아온 그 세 단계에서 어머니의 그 마음의 결을 갖다가 이렇게 극화시키고 탐색해보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얼비가 성공한 부분이고 굉장히 감동스러운 부분, 특히 연극의 한 4분 3분 등이 감동스러운 부분. 사면은 굉장히 그 얼비가 볼 때 무섭고 그다음에 이게 어쩌면 또 굉장히 황홀한 그런 것들이라고. 젊었을 때는 사실은 젊었을 때는 모르는 거죠. 삶이 앞으로 어떻게 돼. 보통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은 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에 5명 중에 2명이 이제 결혼해서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요즘 통계상으로. 저는 그 이야기를 믿지는 않지만 연애를 할 때는 자기가 40%가 이혼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한번 굉장히 황홀하면서도 때로는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변해가는 것. 특히 자기 자신이 변해가는 걸 모른다는 것. 그리고 내가 똑같다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변하고 있는 걸 안다면 정말 끔찍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삶이 얼마나 시궁창이냐. 아무리 이처럼 뉴욕 근방에서 승마를 타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만일에 나이가 들면 이럴 거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다 자살할 것이다. 연애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걸 보기 전에 가장 행복할 때 죽자고 자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젊었을 때 우리 40대, 50대, 60대 일을 모르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패시미스트한가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그 남친이 누구나 다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결혼을 살아보니까 시국적지처럼 제가 이 대사가 상당히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대사 같아요. 그런 때문에 위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느냐.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실존적으로 우리 자신 아이덴티티,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분신들의 모습에서, 올트에고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뭔가, 그 특히 한심한 것은 자기 자신이 A가 C였을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런, 우리 꼭 치매가 아니라도 대부분의 그 자기가 C를 어떻게 살았는지, C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C의 마음 상태나 행복감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인생의 굉장히 그 한심한 부분이라는 거죠. 없어단 부분이고, 자기 자신이 누구였는지, 20대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 그리고 20대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희열감을 느낀다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인생의 비극이고, 바로 그런 점이 이 작품을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깊이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이제 여성의 어떤 용모의 정치성이랄까, 그런 한 여성이 겪어야 될 그런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덴티티 문제는 베케트가 보는 그런 하나의 관점을 택하는 것 같고, 페미니스트 문제는 이제 어떤 그런 쾌락이나 돈, 뭐 옛날 어떤 가부장 사회와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그런 자신을 판매해서 기생적인 판단을 한다는 그런, 요즘 또 약간 세련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 공식은 적용되는 하나의 어떤 보편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오랜 시간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열정적인 강의를 듣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이 질문은 꼭 해야겠다 하는 분, 한 분, 두 분 정도 받고 이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너무 네, 한 분, 네.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극을 해석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극에서 이렇게 여성주의적으로 해석할 때 결국에는 마네킹으로 시작해서 마네킹으로 끝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그런 가부장대에서 자신의 객체성을 느끼고 뭔가 주체로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그런 단편들이 살짝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기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살짝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냥 결국에는 그 늙은 여자는 그냥 죽어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그래 행복이란 게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패배주의적이라고 말하기도 뭐한데, 왜냐면 극 속에서 싸운 모습도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실패라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떤 자신의 여성성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그냥 순응해버리고 체념해버리는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이 극에서 여성주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ABC가 살아온 그 미국의 역사상의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은 가부장적이나 퓨리타니즘이 굉장히 강력했던 어떤 20세기 초의 어떤 그런 산물이기 때문에 어떤 여자도 거기에 예술가가 아니고서는 아마 그 사회의 어떤 인습의 망을 갖다가 탈출할 수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었고, 예술가들 가운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뭐 이사도라 던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있을 수 있었겠지만, 유럽에 가서는 어느 정도 실천할 수 있었겠지만, 뭐 시몬 드 보부아르라든지 뭐 어떤 그런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그거는 뭐
결정론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 뭐 여성주의를 이제 뭔가 하나의 이슈로 만들어서 어떤 정치성으로 연결시키려 하는 그런 논의를 하지는 않고 그냥 상당히 그 A라는 그 고학년이 마지막에 행복하다는 것이 뭐냐는 그런 거 이야기를 할 때 A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초월적인 관점을 취해요. 어떤 여자가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일어나는구나. 나는 그래도 눈이 잘 보이는구나. 뭐가 심장이 뛰고 있구나. 등등 자기 자신을 타자처럼 그렇게 보는 그런 초월적인 인식이 나이가 들 때는 굉장히 그 순간이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수수께끼를 남기는 그런 하나의 인식이 행복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50대가 이야기하는 것과 90대 이야기 다르다는 건데 90대가 자기 정신줄을 놓는다고 대사에서 그걸 자기 자신을 타자로 인식한다는 것이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볼 필요 있는 의미심장한 대사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시간도 늦었고, 네, 오늘 강의에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오늘 공연 읽기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연 읽기는 계속 국립단에서 모든 공연마다 진행을 했고요. 다음 공연은 저희 토막에서 저희 공연 읽기 재밌는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